정관장이 아시아 쿼터 교체라는 큰 결단을 내렸을 때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공격력 강화를 떠올렸다. 인쿠시라는 이름이 공개되자 기대도 분명했다. 이제는 득점이 막힐 때 한 번 더 때려줄 수 있는 카드가 생긴다. 공격 루트가 하나 더 늘어난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존할 선택지가 생긴다는 기대였다. 이런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인쿠시는 분명 공격력을 장점으로 하는 선수이고 리시브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상대 블로킹 위에서 과감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정관장이 지금까지 무너졌던 이유가 과연 공격 옵션의 부족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이다. 광주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는 이 질문에 매우 솔직한 답을 내놓았다. 이 경기는 단순히 연패를 끄는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쿠시가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장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살아나는지, 어떤 구조에서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경기 초반 흐름은 익숙했다. 1세트 초반부터 정관장의 리시브는 흔들렸고 블로킹 타이밍은 맞지 않았으며 공격은 자네트에게 쏠렸다. 조이는 라인샷과 스트레이트를 앞세워 정관장의 수비를 무너뜨렸고 공격 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유지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조이가 잘했다는 사실보다 정관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혔다는 점이다. 리시브가 흔들리니 세터는 선택지를 잃고 공격은 단조로워지며 상대는 읽기 쉬운 배구를 하게 된다. 정관장이 무너질 때 늘 반복되던 장면이다. 전환점은 2세트 초반이었다. 리시브 불안이 계속되자 벤치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박혜민 대신 곽선옥이 투입됐다. 이 교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경기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곽선옥이 들어오자 리시브 라인이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범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세터는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공격수들은 때릴 수 있는 높이와 타이밍을 확보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점수로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팀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페퍼가 2세트에서 많은 서브 범실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관장이 그 흐름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시브 안정이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다. 3세트는 사실상 이 경기의 본질을 보여준 세트였다. 조이는 여전히 득점을 이어갔지만 페퍼의 공격은 점점 조이 쪽으로 쏠렸고 패턴은 단순해졌다. 반면 정관장은 곽선옥이 만들어준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공격이 분산되기 시작했다. 이선우의 후위 공격, 정호영의 속공, 중앙에서의 블로킹이 고르게 살아났고 그제서야 정관장은 팀다운 흐름을 만들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공격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정관장은 3세트를 잡으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4세트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흐름을 유지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남긴 선수는 득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아니었다. 곽선옥은 공격에서 단 3점을 올렸지만 팀 내 최다 리시브를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 역시 가장 높았다. 실패는 거의 없었고 그가 커버한 구역은 정관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위치였다. 이선우의 구역까지 함께 커버해야 하는 자리에서 곽선옥은 공을 살려내고 흐름을 끊지 않았다. 이 수치는 정관장이 왜 살아났는지를 그대로 설명해준다. 공격 숫자가 아니라 경기의 기반이 달라졌다는 증거다. 이 지점에서 인쿠시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한다. 인쿠시는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의 전형에 가까운 선수다. 타점이 높고 스윙이 과감하며 볼이 잘 올라올 때는 상대에게 큰 압박을 준다. 원더독스 시절에도 이런 장면들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래서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인쿠시는 때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리시브에서 아쉬운 장면이 반복됐던 것도 사실이다. 강서브에 밀리는 장면, 수비 위치 선정이 늦는 장면, 공격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리시브 부담이 함께 늘어나며 기복이 드러났던 과정은 공격형 OH가 흔히 안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온다. 인쿠시는 공격에서 이선우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 선수인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선우는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고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 있으며 리시브 부담 속에서도 공격 효율을 유지해온 선수다. 페퍼전에서도 이선우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냈다. 인쿠시가 공격에서 강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강점이 기존 자원을 압도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여기서 정관장의 팀 구성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정관장은 공격 자원이 없는 팀이 아니다. 자네테라는 확실한 1옵션이 있고 이선우가 있으며 정호영과 박은진이라는 리그 상위급 미들 블로커도 보유하고 있다. 정관장이 그동안 무너졌던 이유는 항상 비슷했다. 리시브 붕괴, 세터의 흔들림, 공격 단조화, 그리고 그로 인한 범실 증가다. 즉, 정관장은 공격수가 하나 더 필요한 팀이 아니라 공격수가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팀이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관장의 최적 해답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인쿠시가 합류하더라도 곽선옥의 자리가 사라질 이유는 없다. 오히려 반대다. 인쿠시가 가진 공격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곽선옥 같은 안정형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격형 OH와 안정형 OH를 조합해 리시브 라인을 지키고 인쿠시는 공격에 집중시키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되면 자네테와 중앙 자원들의 활용도도 함께 올라간다. 정관장이 어제 경기에서 확인한 답은 분명하다. 화려한 공격 하나보다 흐름을 지켜주는 수비가 먼저다. 인쿠시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카드지만 곽선옥은 팀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필수 요소다. 공격이 전부였다면 정관장은 이미 여러 번 살아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그 이유를 이 경기가 아주 솔직하게 보여줬다. 인쿠시가 오기 전 정관장은 이미 자신들이 어떤 팀이 되어야 살아남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옮겨야 한다. 인쿠시가 실제로 합류해 정상 컨디션으로 코트에 설 경우 정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합리적일까?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은 단순하다. 인쿠시를 투입해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득점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 접근은 정관장이 그동안 반복해서 실패해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격 옵션을 늘리는 것만으로 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리시브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함께 붕괴됐다. 그래서 인쿠시의 합류는 전술의 출발점이 아니라 전술이 완성된 뒤에야 제대로 의미를 갖는다. 정관장의 이상적인 구조는 공격을 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리시브 라인이다. 곽선옥이 코트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단순히 수비 안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세터의 선택지가 달라지고 공격의 리듬이 바뀌며 팀 전체의 템포가 안정된다. 이는 수치로도 경기 흐름으로도 이미 증명됐다. 정관장이 정상적인 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은 화려한 득점이 아니라 공이 계속 살아 돌아오는 환경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쿠시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자원이다.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의 특성상 리시브 부담이 커질수록 공격 효율은 떨어지고 기복은 커진다. 인쿠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를 리시브의 중심에 세우는 순간 장점보다 약점이 더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곽선옥이 리시브의 큰 축을 맡고 인쿠시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쿠시는 볼이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이고 그 장점은 안정적인 연결이 전제될 때 가장 크게 발휘된다. 이 조합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선우의 활용폭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이선우는 지금까지 정관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안고 뛰어온 선수 중 한 명이다.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며 흐름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공을 떠안았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격수라도 효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쿠시와 곽선옥이 양쪽에 배치되면 이선우는 상황에 따라 공격 비중을 조절하며 훨씬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이선우 개인의 퍼포먼스를 살리는 동시에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을 풍부하게 만든다. 중앙 자원들의 가치 역시 이 구조에서 더욱 살아난다. 정호영과 박은진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미들 블로커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때 이들의 장점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속공 타이밍이 무너지고 상대 블로킹은 측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곽선옥을 중심으로 리시브가 안정되면 세터는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의 부담을 줄인다. 공격이 분산되면 상대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쿠시와 자네테의 공격 성공률도 함께 올라간다. 자네테 역시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자네테는 공격이 막힐 때마다 과도한 점유율을 떠안았다. 이는 득점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체력 소모와 효율 저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격 루트가 분산되고 인쿠시라는 추가 옵션이 생기면 자네테는 보다 좋은 상황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즌 후반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한 시즌을 버텨야 하는 외국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리한 해결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역할 분담이다.
결국 정관장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진다. 인쿠시는 팀을 단숨에 바꿔놓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갖춰진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카드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곽선옥이 있다. 곽선옥은 공격에서 눈에 띄는 숫자를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공을 살리고 흐름을 유지하고 팀이 패닉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 이런 역할은 기록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팀의 승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티 반응이 빠르게 정리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쿠시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지금의 정관장에는 공격을 더하기 전에 안정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쿠시는 옵션이고 곽선옥은 필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이는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경기를 본 팬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론에 가깝다. 이제 정관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쿠시를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공격 중심의 배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여러 번 실패로 이어졌다. 반대로 곽선옥을 축으로 리시브 라인을 단단히 만들고 인쿠시를 공격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를 선택한다면 팀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선택의 차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기용 문제가 아니라 팀 철학의 문제다.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는 그 철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관장은 오랜만에 무너지지 않는 배구를 했다. 공이 계속 살아있었고 공격은 분산됐으며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은 인쿠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인쿠시가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고편에 가깝다. 정관장이 이 답을 잊지 않는다면 인쿠시의 합류는 분명 플러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답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좋은 공격 자원이 들어와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배구에서 공격은 언제나 주목받지만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은 안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관장은 이미 그 사실을 코트 위에서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그 답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나가느냐 뿐이다.